네, 중개보수청구권에 대해서 공부하셨고요. 이제 이어지는 7장 7번째 챕터는 교재 236페이지 교육 및 보칙이라고 하는 단원이고요. 그 중에 먼저 교육 부분부터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공인중개사 법령에 규정이 되어 있는 이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 4가지 종류의 교육이 있어서 항상 이 4가지 교육을 함께 펼치면서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지 비교 분석하시면서 학습하셔야 되는데, 일단 명칭을 나열해 보면 가장 많이 들어보셨던 실무교육이라고 하는 거 있었었죠? 그 다음에 연수교육이라고 하는 교육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직무교육이라고 하는 교육, 그리고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이라고 하는 교육. 그래서 공인중개사 법령의 교육은 실무교육, 연수교육, 직무교육, 그리고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교육, 이렇게 4가지의 교육이 있는데, 먼저 이러한 교육을 누가 실시하느냐, 교육 실시권자가 누구냐 하는 문제인데요. 실무교육과 연수교육은요, 예외도 없이 시도지사가 실시권자가 됩니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가 실무교육과 연수교육을 실시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직무교육이라고 하는 교육은 그 교육의 대상이 중개보조원이거든요. 그래서 직무교육은 시도지사뿐만이 아니라 등록관청, 사무소가 속한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을 우리 법에서 등록관청이라고 부르기로 했었죠. 시도지사와 등록관청이 직무교육을 실시할 수 있고,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교육 실시권자가 가장 폭넓어요.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등록관청이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자, 펼쳐놓고 나서 비교해 보니까 공인중개사 법령에 규정된 4가지 교육을 제한 없이 모두 실시할 수 있는 기관은 어디뿐이에요? 시도지사뿐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등록관청은 직무교육과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지만 등록관청이 실무 연수교육 실시할 수 없는 것이고요. 공인중개사법상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시행할 수 있는 교육은 오직 무엇뿐이다?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교육만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행할 수 있는 교육인 겁니다. 그런데 공인중개사 시험 시행기관도 시도지사였었죠. 그러나 공인중개사 시험은요, 시도지사가 시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공인중개사 시험의 수준의 균형 유지를 위해서 필요하면 예외적으로는 누구도? 국토교통부 장관도 공인중개사 시험을 시행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러나 실무교육과 연수교육은 그런 예외도 없이 오직 시도지사만, 직무교육은 시도지사와 등록관청만 실시할 수가 있는 겁니다. 단 이들이 실시하는 실무, 연수, 직무교육의 전국적 균형 유지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교육의 지침은 마련해서 시행할 수 있다는 거죠. 교육의 지침을 국토부 장관이 마련해서 시행할 수 있다는 거지, 직접 국토부 장관이 실무, 연수, 직무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 유의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시행되는 교육을 누가 받느냐, 교육의 대상이 누구냐 하는 문제인데, 먼저 실무교육이요. 이 실무교육은 누가 받는 교육인 거죠? 네. 개업공인중개사가 받는 교육이 아니고 개업공인중개사가 되려고 하는 자가 받는 교육이죠. 등록 신청일 전에 이미 실무교육을 받았어야 되는 거니까 실무교육 받을 때만 해도 그 자는 아직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니죠. 개업공인중개사가 되고자 하는 등록 신청인이 실무교육을 받는 것인데, 그 실무교육은 등록 신청일 전 얼마? 1년이요. 등록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시행하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되고자 한다면 그 공인중개사는 등록 신청하기 전 1년 이내 실무교육 받았어야 되죠. 배우셨는데
법인이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되고자 할 때는 누가? 임원 또는 사원? 전원이라고 배우셨습니다. 전원이 실무교육을 받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한 실무교육은 등록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받았어야 되는데 시간은 28시간 이상 32시간 이내에서 실무교육을 받았어야 됩니다. 자, 실무교육은요, 약발이 1년밖에 안 간다고 했죠. 등록 신청하기 전 1년 안에 받았어야 된다고 했죠. 예, 그런데 실무교육을 받아야 될 대상이 또 하나 있는데 분사무소 책임자가 되고자 하는 자 실무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분사무소 설치 신고 시 구비서류가 3가지가 있었는데 그중 첫 번째가 책임자의 실무교육 수료증 사본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분사무소 책임자는 분사무소 설치 신고일 전 1년 이내에 시행하는 실무교육을 받았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 고용인 중에서 공인중개사 자격이 있어 업무를 수행도 할 수 있는 고용인이 누구였죠? 예, 소속 공인중개사. 그러면 소속 공인중개사는 고용신고일 전 1년 이내에 시행하는 실무교육을 받았어야 한다는 거죠. 실무교육은 약발이 1년밖에 안 간다고 했어요. 근데 또 1년은 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무교육을 안 받아도 되는 자가 있는데요.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업을 그만하겠다고 폐업신고했거든요. 근데 폐업신고 후 1년 안에 다시 개업공인중개사가 되겠다고 재등록을 신청하거나 소속공인중개사가 사표 쓰고 나왔는데 고용관계가 종료된 후 1년 안에 다시 소속공인중개사로 고용신고 들어오거나 소속공인중개사가 고용관계 종료 신고 후 1년 안에 개업공인중개사가 되겠다고 등록 신청하는 경우라면 실무교육은 다시 받지 않고 등록 신청하거나 소속공인중개사 고용신고하는 예외는 인정이 됩니다. 자, 이들이 이렇게 해서 실무교육을 받았다면 이제 실무교육을 받고 나서 정기적으로 연수교육이라고 하는 것을 받아야 되는데요. 연수교육은 실무교육을 받고 나서 2년마다 받아야 됩니다. 2년마다 연수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개업 종사하다가 보면 2년 금방 도래하거든요. 그래서 시도지사는 연수교육 대상자에게 2년이 되기 2개월 전까지 2년이 되기 2개월 전까지 교육 일시 장소 내용을 통지해 줘야 합니다. 그러면 2년마다 그 연수교육 받아야 되는데 만일 2년마다 받았어야 하는 연수교육 수료 의무를 위반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이 과태료 처분 누가 내리겠어요? 시도지사가 내리는 거죠. 시도지사가 연수교육 실시권자이기 때문에 그 연수교육은 시간이 12시간 이상 16시간 이내에서 연수교육을 받도록 합니다. 그러면 보시면 고용인 중에서요. 실무교육과 연수교육을 받아야 할 고용인은 오직 누구뿐이다? 고용인 중에 실무 연수교육 받아야 될 사람은 소속공인중개사뿐이죠. 그래서 공인중개사법이 중개보조원을 대상으로 만든 교육이 바로 직무교육이라고 하는 교육입니다. 그래서 중개보조원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직무교육은 시도지사뿐만 아니라 누구도 등록관청도 실시할 수 있다는 건데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단순한 업무만 보조하는 자이죠. 그래서 중개보조원에게 행하는 직무교육은 서너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3시간 이상 4시간 이내의 범위 내에서 직무교육을 받되 중개보조원도 직무교육은 고용신고일 전 얼마? 1년 이내에 시행하는 직무교육을 받았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교육 실시권자의 폭이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교육 실시권자가 가장 폭넓었었죠. 그런데 교육의 대상도요.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교육의 대상은 본법이 개업공인중개사 등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개업공인중개사, 소속공인중개사, 심지어 중개보조원이나 법인의 임사원도 다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교육의 대상은 된다는 거죠. 그러나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은
임의적인 교육이어서 국토부 장관 등이 정기적으로 시행할 의무도 없고요. 시행된다 하더라도 개업공인중개사 등이 수료할 의무가 있는 교육은 아닙니다. 단 언제 어떤 내용의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 교육이 있는지 알아야 교육 대상자들이 받으러 갈지 말지 또 일정 조정할 수 있겠죠. 그래서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 교육을 국토부 장관이 시행한다면 교육 시행일 10일 전까지는 교육일시, 교육장소, 교육 내용을 통지해 주도록 합니다. 언제까지? 그러니까 이제 출제자가 자주 뒤바꾸어 또 문제 낼 수 있는 게 연수교육 통지는 언제까지 한다고 그랬어요? 2년이 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는 거고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교육 통지는 교육 시행일 10일 전까지 통지한다 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인중개사 법령이 규정하고 있는 4가지 교육에 대해서 비교하여서 펼쳐봤고요. 이제 2절로 갑니다. 241페이지에 보시면 2절은 단원의 제목이 보칙이라고 되어 있죠. 네, 보칙이라는 말의 뜻은요. 보충규칙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보충규칙이라고 하는 뜻인데 법이라고 하는 것은 조문이 무질서하게 나열되는 것이 아니라 주제별로, 테마별로 편을 구성하기도 하고 편 안에 장을 구성하기도 하고 장 안에 절을 구성하기도 하죠. 민법과 같이 1000개가 넘는 방대한 구조의 법은 일단 편을 구성하잖아요. 우리 민법은 몇 개의 편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몇 개? 5개 편으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총칙편, 물권편, 채권편, 친족편, 상속편. 네, 민법은 5개 편입니다. 이른바 판택된 체계라고 하죠. 그런데 이 중에 친족법, 상속법 파트는 부동산 중개 업무하고 하등 관계가 없죠. 그러니까 이제 공인중개사 민법 시험 범위는 민법의 5개 편 중에서 총칙과 물권과 채권, 그것도 채권 강론에서는 매매와 교환과 임대차까지만 시험 범위로 잡은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법이 편과 장과 절을 구성하다가 보면요. 이 법 속에 있어야 할 내용이기는 하지만 독립된 편이나 장으로 구성할 만한 거리는 안 되는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을 보충규칙이라고 해서 별도로 법이 하단부에 규정하고 있는데 지금 공인중개사법 보충규칙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은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업무위탁입니다. 업무위탁에 관한 규정. 그 다음에 2번째는 신고 포상금 제도입니다. 그리고 3번째는 수수료인데요. 행정수수료, 절차에서 부담해야 될 수수료 내야 하는 경우를 보칙편에서 규정하고 있고 출제되는 부분을 보면 이 중에서 압도적으로 포상금 관련된 문제가 주로 단독 문제로 출제가 되고 업무의 위탁이나 행정수수료는 이따금씩 간헐적으로 출제가 되거나 오지선다형 지문에 지문 1-2개 정도를 구성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먼저 업무 위탁편부터 정리를 해볼 건데 공인중개사법은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등록관청이 그 소관 업무를 일정 기관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두고 있는데 지금 현행 공인중개사법에서 구체적으로 위탁할 수 있다고 한 업무는 2가지가 있어요. 이미 우리가 챕터 2에서 공부했었던 공인중개사 시험을 시행하는 업무, 이거 위탁될 수가 있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구체적으로 위탁할 수 있다고 한 업무가 지금 바로 우리가 먼저 정리해 놓고 온 이 교육 있잖아요. 실무교육, 연수교육, 직무교육, 교육 업무도 위탁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미 배우셨는데 챕터 2에서 2장에서 배우셨는데 공인중개사 시험 시행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기관이 2 있다는 거죠. 하나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상의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이요.
공기업이나 준정부 기관이 공인중개사 시험시행 업무를 위탁받을 수가 있고요. 또 하나 공인중개사 시험시행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곳이 있는데 공인중개사 협회입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 시험시행 업무는 공기업 준정부기관에 위탁될 수도 있고요. 공인중개사 협회에 위탁될 수도 있답니다. 그런데 시험 시행하는 업무 말고 또 위탁할 수 있는 업무가 뭐라고요? 교육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실무교육, 연수교육, 직무교육 업무가 위탁될 수 있는데 교육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기관 중에는 공인중개사 시험 시행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두 기관이 다 포함이 됩니다. 공기업 준정부기관과 공인중개사협회. 그런데 교육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기관은 이 두 기관 외에 하나가 추가되는데 부동산 관련 학과가 개설이 되어 있는 고등교육법 규정에 의해서 설립된 전문대학을 포함한 대학입니다. 원래 대학은 교육기관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대학이 고등교육법 규정에 의해서 설립되었고 부동산 관련 학과, 꼭 부동산 학과여야 되는 거 아닙니다. 부동산 관련 학과가 개설되어 있는 대학이라면 예를 들어 건국대학교, 명지대학교, 강남대학교, 대구미래대학교 부동산 관련 학과가 개설된 대학이라면 실무교육, 연수교육, 직무교육, 교육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다. 그러나 부동산 관련 학과가 개설되어 있다 하더라도 특정한 대학에 공인중개사 시험 시행 업무를 위탁할 수는 없다 하는 것입니다. 시험 시행 업무를 위탁했든 교육 업무를 위탁했든 특정한 업무가 위탁되었다면 위탁 업무의 내용은 관보에 고시하도록 합니다. 어떤 업무를 어떤 기관에 위탁했다는 사실은 관보에 고시하도록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업무 위탁에 관한 부분 정리해 보셨고 이제 두 번째는 244페이지 포상금 지급에 관한 부분인데요. 공인중개사법 위반 행위 중에 특정한 위반 행위를 선별해서 요 위반 행위를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인센티브로 포상금 지급하겠다는 것인데 이게 작년 31회 시험이 시행되고 나서 작년 겨울 개정이 되어서 신고 고발하면 포상금 주는 위반 행위를 추가했어요. 일단 예전부터 신고 고발하면 포상금 주겠다는 행위부터 나열해 보면 무등록 중개업자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하지 않고 중개업을 하는 자를 신고 또는 고발한 자는 우리 법이 포상금 준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등록을 하였다 하나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자, 이 자를 신고 또는 고발했을 때 포상금 지급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증을, 네 번째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그러니까 등록증이나 자격증을 양도되어 하는 행위가 있었다면 양도대여를 한 자나 양도대여를 받은 자 신고 고발했을 때 포상금 준대요. 등록증 양도대여 한 자나 받은 자, 자격증 양도대여를 한 자나 받은 자를 신고 고발하면 포상금 준다는 겁니다. 원래 지금까지 포상금 주겠다는 위반 행위는 이거밖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작년 시험이 시행된 이후 개정이 되어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해서 표시 광고하면 안 되죠. 근데 만일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중개대상물에 대해서 표시 광고하는 행위가 있다면 그거 신고 고발한 자에게도 포상금 주겠답니다. 이거 추가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금지 행위를 공부할 때 이른바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라고 하는 거 공부했었죠. 공인중개사법 33조 1항에는 개업 공인중개사 등에게 금지가 되는 9가지 금지 행위가 있었는데 그 중에 8번째와 9번째가
개정으로 들어온 금지행위였었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 등이 하지 말라고. 그 다음에 33조 2항이요. 누구든지 5가지 행위를 나열하면서 이러한 행위를 통해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게 5가지 행위가 있었죠. 그 5가지와 33조 1항 895에 있는 2가지를 통칭해서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라고 부른다고 했는데, 이런 부동산 거래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한 개업공인중개사 등이나 누구든지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하는 행위가 있었다면 이거 신고 고발한 자에게 포상금 주겠다는 건데요. 자, 이런 위반 행위가 있었음을 신고 또는 고발해야 포상금 받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신고 또는 고발 행위는요, 등록관청에 가서 신고할 수도 있고요, 검찰이나 경찰 같은 수사기관에 가서 직접 고발할 수도 있습니다. 신고 또는 고발은 등록관청 갈 수도 있고 수사기관에 가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위반 사실이 있다는 행위를 신고 고발했다고 해서 모든 신고인 고발인에게 포상금을 주는 것은 아니고, 이제 지급의 요건이 순차적으로 모두 충족되어야 포상금 나갈 거거든요. 첫 번째 요건은요, 뒷북침은 안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A가 무등록으로 중개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A가 무등록으로 중개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미 등록관청이 포착했습니다. 단 A가 지금 이 지역에서 누구와 연계하여 투기조장 행위를 하는지를 확인하려고 덮치지만 않고 예의주시하고 있는 중인데, B가 와서 A가 무등록 중개업하는 사실이 있어 신고합니다. 그럼 안 준다는 거죠. 그래서 공인중개사법이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런 위반 사실이요, 행정기관에 의해서 발각되기 전 신고 고발이 있어야 된답니다. 그러니까 행정기관에 의해서 포착되기 전에 신고 고발했어야지 뒷북침은 안 준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요, 뒷북쳐도 안 주지만 헛짚어도 안 줘요. A가 무등록 중개업을 한다고 신고 고발이 들어와서 고발당한 A를 조사 또는 수사해 봤더니 B가 뭘 잘못 알고 신고했어요. A는 이미 개설 등록을 했고 적법하게 중개업을 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어 A가 최종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그럼 헛짚었는데 잘못 신고한 자 포상금 줄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발각되기 전에 신고 고발했다 하더라도 신고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 검사가 공소 제기를 하거나 아니면 최소한 기소 유예 결정을 내렸을 때 포상금은 지급되는 것이지, 증거 불충분으로 인한 무혐의 처분이 나왔다. 그러면 포상금 안 주는 겁니다. 공소 제기를 했거나 아니면 최소한 기소유예 처분은 나왔어야 됩니다. 이렇게 검사가 공소제기나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면 이제 관할 등록관청은 그 수사기관의 처분 내용을 조회하고 수사기관의 처분 내용 조회 결과 검사가 공소제기했거나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것이 확인이 되었다면 이제 포상금 지급 결정을 한다는 겁니다. 포상금 지급 결정을 누가 한다고요? 검사가 해요? 등록관청이에요? 네, 등록관청이 지급 결정을 하는데 수사기관의 처분 내용을 조회하고 나서, 그러면 지급 결정을 했다면 지급해야 되겠죠? 이 포상금 지급은요, 지급 결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포상금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앞에서 배운 것 중에 1개월 이내에 주겠다는 게 하나 있었는데요. 뭐죠? 우리 공인중개사 법령처 앞에서 1개월 이내에 준다는 거 있었잖아요. 그렇죠. 공인중개사 자격증은 합격자 결정 공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한다고 그랬죠. 포상금도 지급 결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하는데 얼마를 준다고 했냐면 공인중개사법의 포상금은요,
건당 50만 원을 줍니다. 유의할 것은 50만 원 이내에서 주는 게 아니고 건당 50만 원을 확정 지급한다는 겁니다. 자, 50만 원을 누가 줘요? 등록관청이 줘요. 그럼 이 50만 원의 재원은 어디서 마련해야 되겠어요? 등록관청이 주는 거니까 시군구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으로 이 돈 마련해야죠. 그런데요, 지방자치단체들마다 재정 자립도의 차이는 현격한 차이가 있죠. 그래서 포상금은 등록관청이 주는데 그 포상금 중에 일부를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했거든요. 근데 국고 보조 비율은요, 100분의 50 이내에서 국고가 보조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다시 질문. 포상금 50만 원을 줘요? 50만 원 범위 내에서 줘요? 예, 50만 원을 줍니다. 근데 그 50만 원 중에 국고가 보조될 수 있는 것은 금액으로 치면 얼마? 예, 25만 원까지 예, 국고가 보조할 수 있다는 거죠. 50% 범위 내에서라면 국고가 보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요, 강남구, 송파구, 서초구 포상금 지급 국고 보조 없음. 그래도 돼요? 네, 없어요. 그 다음에 노원구, 동작구 25만 원까지 보조 가능해요? 가능하죠. 그런데 금천구 30만 원 국고 보조 가능해요? 안 되는 거예요. 국고 보조를 한다면 25만 원까지 50% 범위 내에서만 국고를 보조를 할 수가 있답니다. 이렇게 해서 건당 50만 원을 지급을 하는데 두당 50이 아니고요. 건당 50을 준대요. 건당 50을 준대요. 그러니까 등록증 양도되어든 자격증 양도되어든 양도대여의 위반 행위는 양도대여를 한 놈이 있으면 받은 놈도 있어야 위반이 성립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누가 등록증 양도대여 하는 걸 봤어요? 행정기관에 발각되기 전입니다. 그런데 오늘 등록증 양도되어 한 놈 수사기관에 가서 고발하고 하루 자고 그 다음날 그 등록증 양도되어 받은 놈 등록관청에 가서 신고하면 50, 50, 100 주나요? 그 한 건이잖아요. 건당 50이기 때문에 50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이 되는데 이 50만 원을 누굴 주죠? 신고 고발한 자에게 지급할 거잖아요. 그런데 만일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 2건 이상의 신고 고발이 접수가 되었다면 누굴 줘야 옳아요? 선착순이죠. 그러니까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 2건 이상의 신고 고발이 접수가 되었다면 최초로 신고 또는 고발을 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겁니다. 선착순입니다. 그런데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 이번에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 또는 고발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 또는 고발을 했다면 그때는 포상금은 균등하게 배분하여 지급을 할 것이지만 만일 2인 이상이 공동신고 고발을 하면서 그들이 배분 방법에 합의를 해왔다면 합의한 바에 따라서 포상금은 지급되게 될 것이다. 그런데 만일 2인 이상이 공동신고 또는 고발을 했는데 그때 배분 방법에 합의를 안 해왔어요. 그럼 어떻게 준다고요? 균등하게 배분해서 지급할 것이다. 균등하게 배분해서 지급한다는 것은 얼마씩 준다는 거예요? 25만 원. 아니라고요. 25만 원씩 주는 게 아니고 몇 명이 왔는지 쳐보고 둘이 왔으면 25만 원씩 주지만 10이 왔는데 25만 원씩 주면 아주 거기서 동창회를 하죠. 동창들 다 모아서 25만 원씩 받아서 그날 회식하면 되잖아요. 몇 명이 왔는지 쳐보고 n분의 1로 나누어서 포상금을 지급할 겁니다. 요거 기출문제 보면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 2건 이상의 신고 고발이 접수가 되면 배분 방법에 합의가 없는 한 균등하게 배분하여 지급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거짓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건 이상의 신고 고발이 접수되었다는 사례인지 2인 이상이 공동 신고한 사례인지 또 유의해서 살펴두셔야 될 부분인 겁니다. 자, 이제 보측의 마지막 테마가 행정수수료라고 했잖아요. 공인중개사법 47조는 일정한 절차에서 부담해야 되는 돈, 수수료 내야 되는 경우를 47조 1항을 통해 각호로 규정하고 있는데 우리 공인중개사법에 수수료 내야 되는 경우가 6가지 경우가 있어요. 첫 번째는 공인중개사 시험에 응시할 때 응시 수수료 내야죠. 뭐 전국 모의고사도 돈 내야 시험 보는데 본 게임 시험 당연히 응시 수수료 내야 시험 볼 수 있죠. 자, 공인중개사 시험에 응시를 할 때 응시 수수료 내야 됩니다. 그러면 응시했는데 합격자로 결정이 되면 자격증 줄 거잖아요. 자격증 언제까지 준다 그랬어요 아까? 네, 합격자 결정 공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자격증이 교부가 되는데요. 공인중개사 자격증 교부받을 때 수수료 낼까요? 안 내요. 시험 볼 때 냈잖아요. 그러니까 합격하면 자격증은 그냥 주는 거예요. 근데 그 자격증을 분실했다, 훼손되었다, 그런 이유가 있으면 재교부 받아야죠. 재교부 신청할 때는 수수료 내야 됩니다. 그 다음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했어도 적법하게 중개업을 하려면 뭘 해야 돼요? 등록을 해야 되잖아요. 등록 신청할 때 수수료 또 내야 됩니다. 이미 등록 신청할 때 수수료 냈고요. 그 안에 등록증 값도 들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등록증은 업무 보증 설정만 확인되면 그냥 줄 거예요. 근데 똑같이 그 등록증을 분실하거나 훼손되어서 등록증을 재교부받고자 할 때 그때는 수수료 내야 한다는 겁니다. 수수료 내야 된다. 그 다음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만 가질 수 있는 것이 분사무소 설치죠. 그래서 분사무소 설치 신고할 때 수수료 내야 되고 역시 그 안에 분사무소 신고 확인서는 값이 들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분사무소 설치 신고 확인서, 신고 필증은 처음에 그냥 줄 건데 그 분사무소 설치 신고 확인서를 재교부받고자 할 때는 수수료를 다시 내야 된다. 공인중개사법상 행정수수료 내야 되는 경우가 모두 몇 가지? 6가지니 간단한 단독 문제로 출제가 되면 이 중에서 지문 4가지를 추출하고 그렇지 않은 걸 갖다 끼워서 다음 중 행정수수료 납부할 의무가 없는 경우는 간단하게 오지선다형 문제 만들어질 수 있죠. 아니면 박스 안에다가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옷, 이응, 지읒 이렇게 해서 섞어놓고 다음 중 행정수수료 납부해야 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이렇게 박스 문제로 나올 수도 있죠. 그래서 매년은 아니지만 간헐적으로 문제가 나오는 부분이어서 수수료 내야 되는 경우 6가지 경우를 묶어서 암기해 두셔야 되는데 이게 아주 외우기가 쉬운 게 가락이 있어요. 흐름이 있다고요. 그래서 외우기가 쉬워요. 공인중개사 시험 볼 때 그 자격증 재교부 받을 때 등록 신청할 때 그 등록증 재교부 받을 때 분사무소 설치 신고할 때 그 신고 확인서 재교부 재교부 받을 때 수수료 냅니다. 공인중개사 시험 볼 때 자격증 재교부 신청할 때 등록 신청할 때 등록증 재교부 신청할 때 분사무소 설치 신고할 때와 신고필증 재교부 신청할 때 수수료 냅니다. 공인중개사 시험 볼 때 자격증 재교부 받을 때 등록 신청할 때 등록증 재교부 받을 때 분사무소 설치 신고할 때 신고필증 재교부 받을 때 수수료 냅니다. 벌써 외워졌죠? 공인중개사 시험 볼 때 자격증 재교부 받을 때 등록 신청할 때 등록증 재교부 받을 때 분사무소 설치 신고할 때 신고필증 재교부 받을 때 수수료 내야 합니다. 벌써 외워졌죠? 외우기도 쉽고요. 한번 외우면 까먹기도 어려워요. 그냥 나와버리거든요. 줄줄줄줄. 이렇게 6가지 경우 행정수수료 납부해야 되는데 그러면 수수료 안 내도 되는 경우들도 또 우리가 묶어서 외워야 돼요? 아니죠. 아닌 게 아니면 기니까 이거 아니면 다 수수료 안 내도 되는 경우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런데 낸다 안 낸다 물어보는 문제에서 유의하셔야 될 게 휴업 신고할 때 수수료 내요? 폐업 신고할 때, 재개 신고할 때, 변경 신고할 때, 인장 등록 신청할 때, 고용인 고용 신고할 때, 고용관계 종료 신고할 때, 등록관청 외로 사무소 이전 신고할 때 그거 하나 냅니다. 그래서 유의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사무소 이전 신고할 때 수수료 내라는 말이 없잖아요. 그런데 개업공인중개사가 3개월을 초과해서 휴업하려면 미리 휴업 신고해야 된다고 배우셨죠? 휴업 신고할 때는 등록관청에 휴업 신고서에 등록증 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휴업 신고했던 개업공인중개사가 업무를 재개하려면 재개 신고해야죠. 그러면 재개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등록증을 즉시 어떻게 한다? 반환한다고 배웠어요. 맡겨놨던 그 등록증을 그대로 되돌려 받는 거예요. 반환이지 재교부가 아니기 때문에 휴업 신고할 때도 재개 신고할 때도 수수료는 안 냅니다. 그런데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 이전한 사실 신고할 때도 등록증을 내죠. 등록관청 외로 사무소를 이전했다면 이전 후 등록관청에 등록증 내야죠. 그러면 이전 후 등록관청은 사무소 이전 신고서와 함께 등록증을 받고 이미 등록증에 사무소 소재지 등이 다 바뀌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등록증을 받고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등록증을 어떻게 한다? 재교부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등록관청 관할구역 외로 사무소 이전은 등록증 재교부 절차가 뒤따르기 때문에 등록증 재교부에 전하는 수수료를 납부해야 되는데 이때 수수료 얼마 내야 되느냐? 가액은 공인중개사법이 정하지 않고 당의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 내랍니다. 그런데 한 가지 유의하셔야 될 게 있어요. 이 수수료는 다 원칙은 당의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를 내는 건데요. 공인중개사 시험의 응시 수수료만큼은 실제로 어떻게 시험이 시행되느냐에 따라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원래 공인중개사 시험 시행기관은 원칙은 누구예요? 시도지사가 공인중개사 시험 시행기관이죠. 그때는 말 그대로 당의 지자체 조례, 시도조례가 정하는 응시수수료 내는 겁니다. 근데 공인중개사 시험은 시험의 수준의 균형 유지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예외적으로는 누가 시행할 수도 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행할 수도 있다 그랬죠. 그때 응시수수료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 공고하는 수수료 내는 겁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을 국토부 장관이 시행할 때는요. 근데 오늘 배우셨는데 그 공인중개사 시험 시행 업무는 실제로는 위탁이 된다면서요? 예, 위탁되었을 때 응시수수료는요. 위탁을 받은 자가 위탁을 한 자의 승인을 얻어서 결정 공고하는 수수료를 낸답니다. 자, 다시 공인중개사 시험은요. 원칙 규정에 따라 시도지사가 시행하는 경우라면 시도 조례가 정하는 응시수수료 내면 되고요. 예외 규정에 따라 국토부 장관이 시험을 시행하는 경우라면 국토부 장관이 결정 공고하는 수수료 내는 것이고 실제로는 업무가 위탁되고 있는데 위탁되었을 때는 위탁을 받은 자가 위탁을 한 자의 승인을 얻어서 결정 공고하는 수수료 납부하게 된다 하는 겁니다. 교육과 보칙 7번째 챕터 정리하셨고 이제 8번째 챕터 넘어갑니다. 쉬었다가 보겠습니다.